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4일 월요일인데요. 자, 언제나처럼 월요일 아침은 한 주간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급격적으로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마다 매일 만나고 있는데 한 주간 날씨 보니까 요새는 또 매주 날씨가 좀 급변하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또 굉장히 추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로 추워진다는 겁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주는 많이 추워집니다. 이맘때에 찾아와야 되는 추위보다도 거의 한 초겨울에 해당되는 그런 날씨가 갑자기요?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 날씨에 이 추위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지난 주말에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25도로 웃돌기도 했고 반팔 입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시원함을 느끼는 거를 좋아하시면서 반소매를 입으시는 차림들도 네. 있었는데 이 정도의 날씨라고 하면 거의 9월 중순에 나타나야 될 아. 날씨인 건데 이번 주 기온이 계속해서 뚝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16.5도로 그래도 평년 수준보다 10도 정도 웃돌았는데 네. 비가 이제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언제 오는 거죠?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 중에 내리겠고 오후에는 이제 호남 지방 그리고 네. 제주도 지역은 오후인데 비는 이제 대부분 오늘 5mm 안팎으로 그칩니다. 네. 그런데 낮부터는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 분포가 2도에서 11도 분포고요. 수요일은 한 자릿수로 다 내려갑니다. 영하 1도에서 8도.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입동 11월 7일 겨울에 이제 첫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에는 이번 추위 절정을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2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지만 찬바람이 2도까지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오는 온도는 이보다 더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하의 추위도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11월 말에 해당되는 그런 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절이 한 2달 정도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할 네. 정도의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덥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추위, 뭐 겨울이 찾아오는 기분인데, 자 이렇게 10도가 기온이 이렇게 10도 이상 벌어졌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런 건 이유는 뭡니까? 뭐 이맘때가 되면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겨울에 찬 공기를 내려보내게 하는 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11월 중순을 전후해서 가을철의 기온의 하강폭이 가장 큰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남쪽 먼바다, 남해 먼바다의 수온이 거의 여름 수온에 맞먹을 정도로 29도, 30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서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좀 남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좀 기온이 급격하게 급변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파주의보라고 하면 1월 중순에 추위가 아주 심할 때 내려지는 그런 기준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 전날보다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온이 3도 아래로 낮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경우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부 내륙 지역의 폭넓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 뭐 정치 이슈도 저희가 맨날 다루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날씨마저 굉장히 급변하고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본 상황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긴 또 왜 그런 겁니까?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8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건 열대야인데 11월에 어울리지 않은 일본에선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열대야.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면서 거의 중동 지역, 동남아 지역보다도 높은 기온을 유지했는데 앞서 우리나라에 좀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았던 영향뿐만이 아니라 특히 최근에 이제 21호 태풍이었죠. 콩레이가 지나면서 많은 비바람을 몰아치기도 했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뜨거운 열대 지역에 머금고 있는 굉장히 더운 공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으로 더운 열기가 좀 불어넣어지면서 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그런 날씨가 이례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방금 뭐 태풍 콩레이 말씀하셨는데 이 태풍 영향 때문에 우리 제주 지역도 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이제 1일과 2일 사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후퇴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머물러서 돌아가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이제 노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네. 뭐 태풍의 자체가 태풍으로서의 이름을 남긴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11월 1일 금요일 날 상하이 부근에서 태풍으로서의 이름값은 소멸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남은 저기압이 이제 제주도 부근을 지나면서 지난 주말 3일 동안 300mm가 넘는 양의 비를 뿌렸는데 이것은 11월의 최다 많은 양의 비가 뿌린
그런 양이었고 그리고 2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200년 빈도에 비었습니다. 200년 만에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뭐 침수라든지 뭐 이런 많은 비로 인한 네. 그런 피해 그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어때 지금 말씀하신 게 21호 태풍 콩레인데 지금 22호 태풍 인싱도 발생을 한다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영향은 좀 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발생하는 태풍이 한 24개, 5개 정도인데 보통은 한 20번째 이후에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의 뭐 11월입니다. 거듭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말로 표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태풍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진로가 마치 가을철에 나타나는 그런 경로를 좀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괌 부근에서 오늘 새벽에 태풍으로서 이제 발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북서진을 하다가 대만 부근 남쪽 해상에서는 이제 방향을 더 서쪽으로 틀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이만큼 내려앉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자, 11월의 태풍이 굉장히 좀 생경한 광경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두터운 외투 꼭 챙겨서 나와야. 자, 그럼 관련해서 장가혜 기자, 장 기자랑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강영국 특파원이 조금 전에 소개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 가운데 해리스가 4곳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뭐 동률이다, 초박빙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조사한 결과, 아까 강영구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신 그 결과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네. 모두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이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접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네. 이 민주당은 48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얻게 돼서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오. 하지만 여론조사가 어떤 언론사에서 실시를 했는지 또 어떤 기관에서 실시했는지에 따라서 지지율은 조금씩 편차를 보이는데요. 친민주당 성향인 CNN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또 친공화당 성향인 팍스뉴스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 백인 여성이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다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백인 여성은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미국 내의 가장 큰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더 지지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백인 여성 사이에서 많아야 3-4%포인트 앞서는 수준입니다. 오, 이유가 뭡니까? 네, 이들의 변심 가능성이 높아진 주요 이유는요. 네. 바로 낙태권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여성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낙태권 합법화 법안 추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표심을 겨냥을 한 겁니다. 네. 백인 여성들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에 이어 이 낙태권 이슈를 두 번째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해리스에게 백인 여성의 표 상당수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 뭐 배우 줄리아 로버츠라든지 아니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 바버라 부시는 해리스 지지 유세에 나서면서 이 백인 여성의 표심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어허. 이런 영향으로 이 히든 해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백인 여성을 얼마나 더 끌어오는지가 해리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 숨은 표 해리스한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선거 3일을 앞두고 미국의 한 갑자기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 프로그램이 SNL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 풍자를 굉장히 날카롭게 또 노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마친 뒤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동을 하려다가 목적지를 바꿔서 뉴욕의 이 방송국을 찾았는데요. 네. 투표를 이틀 앞둔 선거운동 막판 밤 11시에 생방송에 참여하게 된 건 해리스 오. 캠프가 이 SNL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큼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이 신랄하게 정치 풍자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평론가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해리스 후보와 굉장히 닮은 그 코미디언이 함께 나와서 네. 서로 뭐 해리스 후보가 사실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웃음소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냥 또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를 또 굉장히 또 풍자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야, 일정을 바꿔서 생방송 시사 풍자 프로그램 나왔다.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미국에서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어쨌든 이 판사 계속 접전 이루니까 이 트럼프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도 TV 출연에 적극적이다. 뭐 맞불 놓는 형식 같기도 한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4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를 했을 때 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모습이 굉장히 밝아 보였었어요. 당시에 백악관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허허. 나올 정도로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 생활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유세 현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면서 멜라니아 여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하고요. 또 폭스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대담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는 미국을 사랑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미국을 번영시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옥 같은 백악관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속내로 좀 읽혀지는데 네. 자 이런 와중에 저희가 뭐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입 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사실 트럼프 후보가 막말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화당 뭐 일부에서는 또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 후보는 이 공화당 출신이면서 해리스를 지지하게 된 리즈 체니 전 의원을 최근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면 얼굴에 총을 겨누어서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가 현재 시간 2일 기준 7,4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보통 이 사전 투표는 통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 구성에서 민주당 편향이 다소 옅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도 사전투표를 독려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자 내일 투표 상황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국내 정치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 벌어졌는지 바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기자, 조금 전에 끝난 시정연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약 10분 전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하면서 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읽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은 전국만큼이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규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반발하기도 했고요. 시정연설 중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하기도 했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며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아쉽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직접 연설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에 섰고요. 그리고 한 대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침묵해 왔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녹취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요,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네, 이승훈 위원장님 굉장히 긴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굉장히 좀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한 조치를 뭘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이었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국민들은 지금 뭐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사과를 원하지 않고 의혹 규명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특검밖에 없잖아요. 카드가. 그러면은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돌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고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녹취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야당과 여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명태균 씨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인데 지금 왜 국민의 말을 안 듣고 있는지 좀 국민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 제가 들었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메시지 중에 가장 좀 수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승훈 위원장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걸요. 네, 지금 기준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보궐선거로 가보면요. 예, 김영선 의원이 단칼에 공천을 잘라낼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선 의원에 네, 여성 의원에 그렇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에 아니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이 그렇게 단칼에 공천 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잘라낼 사람입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뭐 김영선이 수족관에 물도 마시고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이 나오니까 좀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저런 분이 무슨 오선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 말은 그 당시로 보면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다 냉철하게 보면 사과할 내용까지 아니다는 취지 말씀이신 건가요?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못 오가면 안 되고요. 네, 한 사람 인격을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렇게 이상한 정치 브로커면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은 왜 다정하게 3명 사진 찍고 새벽에 칠불사 가고 홍미화 신고 근데 거기 사과하라고 누가 합니까?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이준석 천하람 사과하라 합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명태균 번듯하게 언론사 사장이고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 나름대로 이게 통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천하람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통화하고 처음에는 윤석열 대표 통화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소상하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할 필요는 있다 봐요. 네. 근데 이걸 뭘 사과합니까? 명태균하고 통화한 게 그래 죽을 죄입니까? 아 그럼 사과는 아니 소상히 설명할 정도의 시간은 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국민들께. 예. 그게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 처음에는 이게 그래 통화 좀 하고 접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과장이 심한 사람이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관계를 끊었다고. 강혜경 씨가 그랬잖아요. 강혜경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관계를 끊었다고. 제 말은 이게 뭐 사과까지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마련해서 설명한 자리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어떤 동의하시는 지금 부분입니까? 이게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막 이게 판치고 있으니 예. 이걸 이게 분명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소상하게 팩트대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과할 일은 아니다. 마치 이게 명태균하고 전화한 게 다 잘못이면 그 당시에 정치인들 중에 명태균하고 통화하거나 안 만난 정치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 20, 30명은 만났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범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최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예전에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 수준에 좀 맞추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발언을 그 정도 선으로 이어갔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굉장히 이번 발언도 김 여사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별로 센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센 게 아닙니까? 네, 앵커님이 좀 세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할 수 있습니까? 대외 활동만 하면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대외 활동은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좀 돌아가는 게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은 거부하고 계시고요. 의혹 해명인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3억 7천이나 드렸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은 대통령이 안 내셨고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은 돌려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그리고 김영선 씨가 세비 9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돌려주고 본인이 이런 것들 보면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가 어떤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을 교부한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법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걸 수사하고 이걸 특검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특검 카드를 받지 않으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범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결국에는 특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 앞에 본인이 말한 것 같이 솔직해지고 단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만 듣다 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 변호사님, 이 지난주 말이었나요? 주말 거의 다 돼서 이 여권 중진들이 이제 당정이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오늘같이 좀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서 계속 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 길을 가겠다는, 특히 한 대표는 더 각자 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더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자막에 보면 네. 정치 브로커하고 이게 통한 것만 가지고 되게 죄송하다 하는데 네. 정치관들이 브로커인 줄 알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때 접촉했던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 아버지란다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천하람부터 또 국민의힘 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들이 다 그 어떻게 사람 처음 봐서 이게 브로커인지 네. 여론조사 사장인지 언론사 사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녹취록 이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더 심한 거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이게 전면 중단하려 하는데 지금 대외활동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기억에 제가 기억에는 이제 마포대교 한번 자살 예방 캠페인 한번 갔다 온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외활동 하는 것도 없는데 뭘 더 이게 전면 중단하면 외교활동까지 다 중단하라는 겁니까? 이게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말이 되겠습니까?
외국 정상이 부부가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 사회로 영부인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국내 활동 어떤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뭐 방지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 활동이 그러니까 최근에 행보하는 게 뭐 있냐고. 마포대교 외에 뭐가 있냐고요. 옛날에 김정숙 여사는요. 네. 화성 소방서에 가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 다 소방관들 도열시켜놨고요. 관등 성명되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마포대에 가가지고 뭐 이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 가지고 뭐라는데 그럼 김정숙 여사가 화성 소방서는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한동훈 대표는 비판해야지. 아니 아무 활동도 지금 살다 안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보기에 전면 중단하라? 그럼 이게 외교 활동도 중단하라는 건지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면 이 정부 여당이요, 이 명태균발 태풍에 휘말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요,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에 녹취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도 듣고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지난번 녹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전날에 했던 거고 뭐 좋게 그냥 얘기해 준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명 씨와는 이제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서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6월이면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통화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명 씨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좀 아직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강혜경 씨 말은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야당도 강혜경 씨는 공익 신고자라면서 뭐 노영희 변호사도 붙여주고 강혜경 씨 말은 믿을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강혜경 씨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는 관계가 명태균 씨가 끊어진 걸로 이게 강혜경 씨가 지수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전화라는 거는 그 신뢰나 모든 게 파탄 관계 끊어져도 전화가 한 번씩 오다 보면 이게 그 한두 번 전화는 뭐 바로 직후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6월 달이 바로 직후잖아요. 예. 5월 달이고. 5월에 취임식했으니까. 따라서 저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게 사실상 명태균 씨와 신뢰관계나 믿음 이거는 이게 끝났다, 파탄됐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이미 정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 한두 번 이게 통화가 됐냐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가 다 통화 내역이나 이게 녹음된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금방 공개될 걸 통화 안 했다고 이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기억력에 실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관계 끝났고 사석에 수많은 전화 오다 보면 그 전에 한두 뭐, 번은 네. 기억 못할 수가 있죠. 본선 이전 경선 다음에 뭐 미국 대선 본선 이전에 좀 박절했다 이런 얘기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게 그 신뢰는 끝났고요. 대통령이 그 고의로 허위로 해명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통화 상대가 들고 있는데 네. 굳이 거짓말하면 이게 금방 들통날 텐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단지 그 기억의 오류에 의해서 그 이후에 몇 번 더 통화했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그 신뢰가 이미 끝났다는 거는 강혜경 씨가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수근 부위원장님은 뭐 쭉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지. 그렇죠. 국민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어느 시점에서 끊었다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경선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통화했고 또 당선 이후에 또 통화한 적이 없다. 취임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 했는데 취임 이후에도 뭐 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이 녹음을 보면 2022년 6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2022년 6월에도 대통령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편집한 것도 보내고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박절하게 끊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가 많다.
대통령께서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전달할 뿐이지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대통령님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누구 하나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을 하고 대통령의 부인도 추락하고 대통령실까지 추락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너무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권위마도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국정동력이 없고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한동훈 대표 말처럼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뭐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세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 집회 열었는데 여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 170명이 총출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을 압박했는데요.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와 국힘당과 검찰은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합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네, 소 변호사님, 11월이 정치에 있어서 큰 이슈가 벌어질 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실상 탄핵 여론 좀 불지핀 거 아니냐 이 얘기만 듣고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저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총출동이야 총 동원했죠. 네. 근데 경찰 추산입니다. 경찰 17,000? 추산, 예. 17,000? 주최특 추산하기에 5만, 10만, 30만, 네. 300만이라 해도 되죠. 주최특 추산은 아무데나 말해도 돼요. 근데 경찰 추산은 17,000명입니다. 네. 제만 하기 호응을 못 받아요. 오늘 여러 언론의 사설이나 보십시오. 저런 이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게 집권 야당 아닙니까? 집권 야당, 여의도 대통령. 집권 야당. 예, 여의도 대통령. 근데 장애로 뛰쳐나가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외치는 거. 아마 저걸 지지할 일반 중도부터 국민들은 없을 거다. 이래 봅니다. 자, 이승훈 위원장님, 이게 보면은 탄핵결 가자 이런 게 나오고 하야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주류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정 동력도 없고 국민들의 삶은 깝깝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명태균 녹취록 나오니까 대통령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특검 카드도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 법감정적인 탄핵으로는 갈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탄핵으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탄핵이란 발언을 국민의 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지 민주당이 먼저 탄핵에 대해서는 앞장서지는 않는다. 이런 네. 의미인 것이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이 못하는데 5년을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못하는데 못하면 4년 중임제로 가서 한 번에 끝내고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현실적 대안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권력구조 개편이 한 30년 가까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정할 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잘하면 한 번 더, 대통령이 못하면 4년에서 끝내는 4년 중임 개헌제도 이건 여야가 심각하게 조금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면 이번 11월에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시끌시끌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긴장 속에서 저희가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임재 변호사님, 자 주말에 이 강력 사건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 시신 일부가 참혹하게 회신된 상태로 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시신 수송에 나섰는데 어제 그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일 오후 북한강변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신된 훼손의 다른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까지는 이제 30대 여성의 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과 함께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담겨 있었던 그 비닐 봉투를 묶고 있었던 테이프의 지문 결과 그리고 이제 방범 카메라 등을 분석한 결과 좀 빠르게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원이 좀 특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서울에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되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본인이 모든 일체 자백, 그러니까 범행에 대해서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있습니까? 네, 지금 이동을 하면서 좀 더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라던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라서 저기도 갔던 곳이라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김임재 팀장, 이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재빨리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사체를 이제 분리를 했었습니다. 사체를 훼손을 했는데 사체를 훼손했을 때 아마 머리와 손 같은 건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손가락에는 손이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마 이런 거를 지문을 못 찾게 할 정도라고 하면 계획적인 범죄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 잠수보통을 해서 강바닥에서 7개의 비닐봉지를 찾았는데 거기는 몸통이라든지 팔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찾으려면 좀 더 수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4일부터 뭐 전면적으로 수색을 시작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원에 그 피해자의 신체를 보내게 되면 DNA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거를 이제 시체 받은 다음에 그 DNA 검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자의 신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둘이 보니까 어쨌든 연예인 관계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인을 이렇게 했을까? 각종 뭐 추정이 되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보통 연인이라고 본다면 치정 관계로 남성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살해한 건 아니고 살해한 뒤에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찾지 못하기 위해서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봉지에 담든지 가방에 넣든지 해가지고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숲속에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 즉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강에 버렸기 때문에 강에 버리면 요 사체가 사실은 가스가 차니까 또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상해에서 또 오르기 때문에 발견된 것인데 어찌됐든 치정 문제로 사건이 벌일 때는 보통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이 용의자가 현역 군인, 알고 보면 또 장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밝혀진다고 하면은 일반인보다도 뭐 더 엄한 엄벌이 좀 처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 유력 용의자가 현직 장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신원에 대한 파악은 좀 더 기다려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엄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인 혐의, 사체 유기 혐의, 사체 훼손 혐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신상 공개 대상 여부도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살인 범죄가 저질러졌고 범행의 수법이라던가 그 잔혹성,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신상 공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조금 들어온 속보인데 이 영광급 장교라고도 하고요. 뭐 대위 소위 이런 게 아니라 영광급이고 뭐 그 피해자의 전화에서 이 용의자와 통화했다는 기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건 추이가 어떻게 좀 되리라고 좀 체크하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그런 증거들을 좀 조합해 보자면은 이 유력 용의자가 이제 살인의 진범임이 맞는 게 밝혀진다면은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장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 시신을 포장한 테이프 일부에서 이 남성의 지문을 또 확보했다 경찰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점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용의자 검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이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상태였고 인근에 지금 강변이기 때문에 용의자 특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 비닐 포장 테이프에 묻었던 이 지문이 결정적인 역할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추가적인 조사의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 어떤 동기에 의한 그리고 그 동기가 가중 처벌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동기였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 얘기도 굉장히 주말 사이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주말 사이 강남 대낮 한복판에서 8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추돌이야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도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도로예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연쇄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것처럼요. 저 흰색 차량 마구잡이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이미 차량 여러 대를 부딪혀서 크게 사고를 낸 걸 볼 수 이건 있는데 뭐 게임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중앙선도 넘어서 화단으로 돌진하는 모습. 결국 한 시민이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강제로 이제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끔으로써 이 사고가 종결이 되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무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9명의 어떤 그런 피해자를 냈던 상황인데 물적 피해도 상당하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이런 역주행까지 일삼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간이적인 검사에서는 음주나 아직 약물이 정확히 확인은 되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고요. 본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했다. 네, 그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 이게 정말 하나하나 보면 정말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인데 더 충격적인 게 이 사고 30분 전에 이미 사고를 냈는데 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엄마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한시쯤 요한시경 송파 거여동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유모차를 몰고 가는 엄마, 즉 4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가는 유모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당시에 아마 그 유모차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경찰서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뺑소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성분이 그렇게 사고를 내고도 30분 후에 또 사고를 냈던 것이죠. 이 큰 8중 추돌을 냈다. 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임재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로는 이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주 아니야? 뭐 마약 혹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하긴 하거든요. 경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음주 측정을 먼저 하는데 음주 측정 수치는 안 나온 것을 알고 있고요. 간이시약으로서도 마약 여부를 검토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고 했어요. 신경 안정제 먹으면 이렇게 신경 안정제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이 여성분에 의해서 소변을 받았을 겁니다. 소변을 받아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면 그 소변 안에 다른 성분, 즉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케타민, 포르포풀, 필로폰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정신이 없는 건데 만약에 소변에서 그런 마약성 성분이 나오게 되면 마약 투약 여부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임재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신경안경 본인은 마약 투여가 한 게 아니지만 신경안경제를 먹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이요,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감기약 처방받게 되면은 네. 항상 이런 얘기 듣습니다. 이거 졸릴 수 있는 약이에요. 이런 얘기 약사 선생님이 덧붙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본인이 피곤한 상태라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감기약 먹고 운전을 금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일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신정안정제를 복용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그런 운전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그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을 빼고라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유모차를 추돌한 이후에 이것이 도주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도주치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부분 문제가 되고요. 무면허였다면 이제 무면허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 간이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 정밀 검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양성 경우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안정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먹었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추가로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마약 성분이 나오면 마약 투약 여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번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말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자, 변호사님, 이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요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둔 아들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충격적이죠. 지난 1일 이 아들이 직접 자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난해 9월에 아버지 집에 방문을 했다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에선지 제가 본인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어떤 재산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고에다가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보관을 해둔 것입니다. 본인이 살해한 건 아니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본인이 발견을 했고, 본인은 이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을 하다가 1년 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자수를 하면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사안입니다. 근데 왜 사망 시신을 냉동고에 넣었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밝히기로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받고 있었던 연금 같은 부분을 본인이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추정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상속이나 증여 같은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다 추정치에 불과하고 결국 주변에서 이제 아버지를 방문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팀장님, 이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방문했더니 아버지가 이미 사망 상태였다고 하는데 숨진 원인에 대해서도 그러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자연사냐, 병사냐, 아니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 아니면 외부의 요인, 즉 살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체가 발견되면 경찰관들이 검시를 하거든요. 외부 요인을 봤을 때 머리부터 발까지 봤을 때 외상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외부 살인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하는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을 냉동고에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관에 부검을 보내요. 그러면은 외상으로 볼 때는 살해되지 않았지만은 안에 철저한 부검하게 되면은 살해 방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고, 만약에 살해하는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체 유기죄로만 입건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아버지를 왜 숨겼을까? 제가 보기에도 재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봤고요. 자, 마지막 사건은 저희가 SNS에서 굉장히 좀 주말 사이 뜨겁게 달군 사건인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안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 아반떼와 이 진짜 고가 차량이죠. 람보르기니 접촉 사고인데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임재 변호사님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 동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자 네.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자면요. 사실 이 길, 통상적인 길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국산 이제 차량이 한눈에 봐도 고가로 보이는 수입 외제차를 정말 운전석 부분과 이 차 옆면을 그대로 정면으로 들이박은 한 모습입니다. 4억짜리 차량이라고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여전사가 밖에 나와서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사실 아직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것도 좀 무의미한 상황이지만 이 사건의 개요를 보자면요. 네. 이 고가의 이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고 이 앞에 화물차가 주정차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국산 차량이 화물선을 피해서 추월해서 가려다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오다가 미처 지금 좌회전을 하려는 저 고급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네. 그대로 이제 들이받게 되었다. 이런 사고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국산 차량의 시야를 방해했던 그 화물차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결국 보험사나 아니면 나중에는 소송으로 가서 과실 비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차량 손해 정도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고 많이 좀 부서졌고 김 대팀장이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게 아반떼 차량 차주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저 람보르기니 4억대 슈퍼카라고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반떼 차량이 보험료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차량이 뭐냐면 슈퍼카라고 불리는 그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라는 람보르기니 차량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알았는데. 보기만 했지 예. 타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저게 실고가가 3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저기 한정판이라서 중고차 가면은 더 비싸죠. 오. 4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혹시 한정판 아십니까? 네. 네, 일정 부분만 사는 거. 몇 대 만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량인데 저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험은 들었지만은 아마 남편 보험 명의이기 때문에 아마 3억 원 정도 보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 차가 정말로 뭐 전손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피해 상황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도 난감할 상황인데 어찌됐든 앞으로는 운전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반떼 차량 차주 얘기해봤고 또 우리 람보르기니 차주가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또 글을 또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오늘. 이게 뭐냐면은 신고를 그때 경찰에 바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저 람보르기니 차량 주인이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고가 처음이라서 경찰에 신고할지를 몰랐다. 보험회사 얘기 듣고 앞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섣불한 판단과 그런 걸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영국 보수당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대표로 선임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의 전 기업통상부 장관을 맡았던 태미 베이드노.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인데요. 학생 운동가들을 보며 보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장관 자리 그리고 이제는 14년 만에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보수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보수당은 이번 7월 총선에서도 650석 가운데 121석만 차지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결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곤두박질 치는 당 지지율 속에 선임된 베이드녹은 당대표 연설에서 이제라도 본격 쇄신해야 한다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영국 최초의 흑인 여성 당대표. 전문가들은 영국 보수당이 자국민들에게 유색인종과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인물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여행 갈 때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갈 때 비자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중국 외교부 측에서 한국을 비롯한 총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행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15일 이내로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도 커졌지만 한편으론 한국 대사관도 모르게 발표한 사안이라 이번 정책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중국 여행 시장이 활발해질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외교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를 극복하고자 또는 북러 군사 밀착으로 인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분석하고 있습니다.